예, 감사합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부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우리 독립신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수령의 탐학을 진정하러 왔더니 오히려 그 백성을 잡아가지고 또 양반이 함부로 사적으로 사람을 감금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고쳐보려는 개혁 조치로 관리가 한번 벌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근원을 올라가 보니 세종이 굉장히 법치에 뛰어난 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민 고소제 논쟁에서 결국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나온 종국적인 방안이 고소는 하되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면서 우려하던 사람들의 어떤 우려처럼 결국은 고소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전개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영국의 세종부터 한 200년 전인 마그나 카르타를 보니까 거기서는 완전한 재판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고소만 하고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또 그렇게 고소했더라도 해결되면 완전히 충성으로 복귀하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근대 법치와 민주정으로 발전해가는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종조 이전에는 어떤 뿌리가 있나 살펴 올라가 보니 고려 초기에 고려 태조 왕건의 경우에 상당히 부민 고소제에 문제되던 마그나 카르타에서 문제되던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그래서 송사를 하게 하고 잘못한 관리를 처벌하는 그런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곧 한 4대조 내려가서 그것이 문제가 많다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과 마치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결국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가는 그런 맥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강의에는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그나 카르타에서 초석이 된 영국 미국 법치의 발전 그것이 영미법이 이제 커먼 로라고 합니다. 잉글리시 아메리칸 로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보통법 커먼 로예요. 그게 이제 말은 저렇지만 또 발달의 기원은 영미 쪽에 있어서 번역을 영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영미법이라기보다는 보통법이라고 저는 계속 옮기는 건 말뜻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영미에서만 통찰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이 다른 지역에도 다 영향을 이렇게 귀중한 통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보통법에서 이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김홍우 교수님이 당신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정리하신 건데 보통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가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봐서 보통법과 그러한 영미의 어떤 법치 정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를 좀 감을 잡은 뒤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대사를 올라가서 신라 초기와 고구려 초기를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법과의 만남 1 처음 예입니다. 보면 홍콩에 초대 총독이 왔어요. 1841년에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처참하게 지고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면서 이 중국 전체를 사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홍콩 정도만 이렇게 조차 할양받으면서 홍콩에 이제 영국 총독이 다스리러 온 거죠. 그런데 압승을 한 영국이 총독을 파견해서 왔는데 그 총독이 법령으로 발표한 1호가 이겁니다. 1호가 어떻게 되냐? 홍콩의 주민과 그곳에 가는 모든 중국의 주민들은 중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 통치될 것이다. 단 모든 종류의 고문은 제외된다. 이게 놀라운 그런 거죠. 당시의 그 발달한 영국이 또 처참하게 전쟁에서 중국은 지고 완전한 승전국으로 들어갔는데 법령 1호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모든 법과 관습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에 따라 통치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고문은 금지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행을 존중하되 어떤 악습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영미의 evolutionary revolution, 영미혁명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통법의 태도를 아주 보여주는 예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 미국 유학 중에 일환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1905년 2월에 감옥에 나와서 직후에 이제 워싱턴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부 2학년 2학기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4개월 후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요. 그 무렵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무렵에 귀국해서 애국 계몽 운동에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 서양의 선진 학문을 더 공부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국에서도 일제 관원이 위협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졸업을 앞둔 노란 글씨를 보면 시점인 1906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 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 편지를 보내냐 보면은 박사 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에서는 2년에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고국에 그 계몽 활동 해야 되는 게 많고 마음이 급하다. 그런데 귀교와 같은 동부의 명문 학교도 자 조지 워싱턴 대처럼 밑에서 둘째 줄 보면 2년 안에 줄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굉장히 당돌하죠. 하버드 대학교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나라에서 한 사람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서울대학교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졸업하는데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때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공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에게 타자로 친 한 장짜리 답장을 보냈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이게 보통법에 기반한 문화화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공식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줬어요. 답장이 뭐냐? 석사학위 과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떻겠냐. 2년이면 석사학위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예, 결국 그 가을 학기에 입학했다 되어 있는데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결국은 하버드 석사도 취득합니다. 그렇게 결말은 나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예입니다. 세 번째 예는 이런 보통법에 대해서 20세기 초반에 리프만이라는 거의 신문방송학과에 초석을 놓은 그런 이 학자인데 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 글을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개혁론자들은 국가의 권리를 찬양했고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고취했다. 전자는 군사적 전제정치로 귀착되는 집단주의가 됐고 후자는 결국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되었다. 20세기 초반에서 양쪽 레프티스트와 라이티스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화부터 읽어보죠. 거대화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통제와 어떤 사회적 통제도 받지 않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개인주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가보면 인간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최선의 방식으로 확립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통제 방법을 완전히 간과했다. 양쪽이 간과했다. 이 통제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가장 오래되고 최선의 방식으로 확립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회 통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제가 보죠.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법의 강제성을 발동시키는 보통법에 의한 사회적 통제 방식이다. 이게 탑다운으로 하향적 권위에 의한 통제와 다르다. 상향식으로 스스로들 공동체가 법을 논의하고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논의하고 법정에서 그것을 논쟁하고 입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의 강제성을 발동시키는 사회 통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적인 people, 자치적인 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왕의 하향적 명령권에 저항하여 보통법을 지켜왔다. 이것이 영국에서 발달했다. 그래서 이 보통법을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재정의하고 정착시키는 일에 소홀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필요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것이 필요하겠죠. 이걸 되새겨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법이 망각된 상태에서 개혁론자들은 정부의 공직자 수를 늘리는 일에 전념하였고, 꼭 누구 보는 것 같죠. 보수주의자들 역시 현존하는 규칙들이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지었다. 흔히 이렇게 몰아붙여요. 보수주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주의에.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들이 과거의 영주와 주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행사한다는 뜻에서 이제 국민에 의한이라고 바꿔도 돼요.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뽑아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특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보통법에 의한 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에게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게 안 되고, 자, 그러면 민의 마음을 어떤 형태가 생기기 쉽냐면 민의 마음을 달래고 녹이고 부패시키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과두정. 이게 미래를 굉장히 내다보고 있어요. 나치즘이나 포퓰리즘이나 이런 게 자, 민의 마음을 달래고 녹이고 부패시키고 강제하고, 그래서 언론기관을 막 장악하고 언론 노조를 통해서 완전히 막 꼼짝 못하게 하고, 자, 그러면 통제불능의 관료제가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절대국가. 그래서 결국 북한의 완전한 그런 절대국가, 절대주의처럼 형성되는데, 민은 대표에게 왕의 특권 같은 것을 위임함으로써 통치할 수 없고, 노란 글씨 보면 자기들이 권리, 의무, 특권, 면책권을 규정한 법을 국민 스스로가 그걸 판결하고 집행하고 수정할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통치할 수 있다. 그럼 각종 상세한 법 제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정비되고. 자, 그러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가는 보통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통법에 의한 민주주의 시각에서 우리의 옛날을 살펴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체제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신라를 말하는데 신라의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신라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신라의 법과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고구려를 말하더라도 고구려의 법과 정치 체제를 말하는, 그 측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놀랍게도 서양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재발견하고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라를 재발견하고 흥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삼국사기에 자 보면요, 시조의 성은 박씨, 희는 혁거세이다. 국호는 서나버리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곡간에 헤어져 6 촌락을 이루었다. 조선이 고조선이에요. 유민은 나라가 망한 뒤에 온 사람들이에요. 고조선이 망하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경주 근처에 6 촌락을 이룬 게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경주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살기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당시 경주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망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걸, 살기 좋은 사람들이 땅을 왜 놔두고 그 사람들이 살게 하겠어요. 보면 과연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왜구가 함부로 와요. 그래서 심심하면 저기 외적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고, 아마 뭐 당시로서는 바다 짠물도 많이 들어와서 농사도 어려웠지 않겠나 싶은 짐작도 있어요. 그런데
육부 사람들은 그다음 보면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더니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 자, 이게 보면은 자기가 임금으로 된 게 아니고 박혁거세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다가 이거 이 사람이 뭐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받들어 가지고 추대해서 세워서 임금을 삼은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삼국사기에 계속 나오는 대목이에요. 중국 사람이 진난에 시달려 동쪽으로 오는 자. 이거는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할 때 난리가 나죠. 거기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그 난리를 피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어때요? 마한을 지나서 동쪽에 와서 진안과 섞여 살더니, 즉 신라 있는 쪽에 그 사람들이 왔다 이겁니다.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호공이란 자가 나오는데, 호공은 본시 외인이라 그래요. 외인인데 이 신라로 온 사람이에요. 기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호공을 어떻게 했어요? 탈해 때 가면 대보라고 그 재상, 정승에 가까운 벼슬이에요. 그런 사람을 재상, 정승을 삼아요. 자, 그 다음에 그 3대 임금인 유리인데, 유리 이사금 때 보면은 낭랑 사람 5,000명이 와서 육부에 나누어 살게 되었다. 낭랑이 망하고 낭랑 사람이 또 와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4대 임금인 석탈해는 어때요? 석탈해는 다파라국인데 외국의 동북 일천리쯤 되는 거. 그래서 이해는 선뜻 안 돼요. 외국의 동북 일천리면은 홋카이도나 무슨 사할린이나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서 왔나? 그래서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부터 온 사람이죠. 그런데 4대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예로 들었냐? 신라의 4가지를 들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것이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찬란했다고 말해지는 아테네의 기원과 복사판이에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기원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투키디데스의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아티카 지방은 그 대부분이 척박해 내란도 없고 그래서 외래 이주자에 의해 다른 면에서 비할 데 없는 발전을 보였다. 이렇게. 아티카 지방은 척박해서 사람이 별로 선호하는 땅이 아니어서 거기에 토착 눌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동하면서 탐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외래 이주자들이 오면은 거기에 이 사람들 쫓겨온 사람들이니까 거기 오래 눌러 앉아 살아요. 딴 사람들이 와도 자기도 그렇게 왔으니까 반겨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이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그리스 지역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신라에 어때요? 온갖 유민들이 오죠. 지금 그것과 아테네의 기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스 같아요. 헬라스의 다른 지방에서 전쟁이나 내란으로 도망쳐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큰 자들이 아테네의 안정된 상태에 마음이 끌려 그것에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오니아 지방, 소아시아, 터키 서부 해안 지방으로까지 뻗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에서 우리가 보통법적인 측면을 또 이렇게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죠. 그러면 2대 임금 남해 차차홍인데 차차홍이 어떻게 말해요? 국인의 추대로 왕위에 있다. 자기가 사실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말을 하기를 표현할 때 나라 사람들의 추대로 왕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국인이란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삼국사기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딱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없어요. 근데 후대에 이렇게 해석해 볼 때 국인, 나라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국인들이 뭐 추대했다. 국인들이 모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 순간에 능동적 시민으로 함께한 사람들 이것을 국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태극기 집회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 MPK에 오신 분들이 국인이고 국인 중에 국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3대 임금 유리를 보면 유리가 남해의 태자니까 당연히 즉위해야 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대보 탈해, 당시 외국에서 온 탈해를 정승을 시켰어요. 그 탈해가 본디 덕망이 있었으므로 유리는 왕위를 그에게 밀어 사양하니. 자,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빨 그걸 가지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하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다시 유언을 하기를, 자와 서, 이때 서는 사위입니다. 사위를 막론하고 나이 많고 어진 사람으로 위를 잇게 하라. 그래서 탈해가 사위예요. 그래서 윗대 임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자, 탈해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성이 바뀌었죠. 이것만 해도 사실 왕조 사회에서 굉장히 잊기 어려워요. 그런데 신라 천년의 비결은 굉장히 이 숨겨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석김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박씨였다가 4대째 석씨가 등장하는데 박씨가 나중에 제일 끝에 다시 또 한번 왕이 돼요. 그 정도로 계속 그 자리가 있었고, 더구나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박씨의 귀척으로 각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바뀐 왕이 들어서서 막 몰살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가서 이렇게 다스리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탈해가 돌아가니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은 유리의 태자인 일성, 그러니까 이제 석씨 임금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예전 박씨 임금의 태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가 말하되 일성은 비록 맏아들이나 위엄과 현명함이 파사를 따르지 못한다 하여 드디어 파사를 세웠다. 이거예요. 파사가 먼저 왕이 돼요. 그 장남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신하도 용감하고, 그런데 그렇게 세운 사람들도 특이하죠. 그래서 파사를 세우고, 그럼 또 일성이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신라는 한 2대인가 후에 그 일성이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처음에 왕이 안 됐다가 동생이 먼저 됐다가 나중에 한 2대 후에 다시 그 사람이 또 왕이 돼요. 맏아들이. 그리고 잘해요. 한 10여 년간. 그 사이에 수양을 더 쌓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위 조분으로 위를 잇게 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첨해가 아들이 없어 국인이 미추를 세운 것이니, 이게 이제 김씨 왕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한 13대 정도 가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자 이번 또 다른 성의 왕을 또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림은 여기는 석신가 박신가, 그런데 군신이 모여 의논하되 흐레는 어려서부터 노성한 덕이 있다 하고 아들이 아닌데 없어서 다른 이제 조카나 이런 쪽을 데려와서 이 왕으로 받들어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을 보죠. 세 번째 모습 보면은 요거 흥미로운, 요게 다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파사 이사금 23년 8월에 음집 벌국이 실직 곡국과 지경을 다투어 신라 왕에게 와서 재결을 청하므로 왕이 이를 난처히 여기어 이르되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하고 지식이 많다 하여 그를 불러 물었더니 수로가 건의하여 소쟁의 땅을 음집 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법이란 것은 참 오래된 것이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했다고 하는 국제법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다투어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제3의 누군가에게 가서 지금 들고 온 거예요. 분쟁거리를. 그런데 들고 왔는데 아까 전에 마치 세종의 그런 모습이 다 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기가 굉장히 뭔가 신라왕이 권위가 있고 뭐 세력도 있고 하니까 거기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고 왔는데 자기가 냉큼 그래 판결해 줄게 하고 판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금관국 수로왕, 힘으로는 금관국 수로왕이 지금 신라와 비길 바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기는 막 생겼고 신라는 이미 파사 때면 한참 내려가서 막 주변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국이 들고 오죠. 그런데 그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하고 지식이 많다, 아주 현명하고 덕이 높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그런 훌륭한 태도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판결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리 이사금 5년 11월에 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한 노파가 줄이고 얼어 거의 죽어감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조그만 몸으로 왕위에 있어 능히 백성을 기르지 못하고 노유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니 이는 나의 죄라 하고 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고 음식을 밀어 먹인 후 이내 유사에게 명하여 곳곳마다 호라비, 호럼이, 고아, 아들이 없는 늙은이, 병든 이로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위문하여 식료를 주어 부양하게 하였더니 이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 자가 많았다. 이런 사례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학자들의 표현 같으면은 이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 정치의 역할 중에 이렇게 그 말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른 예를 보면은 밑에 유래,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유리왕이 아니라 앞에 그 지금 유리 이사금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입니다. 유래 이사금. 근데 이분이 더 후대 임금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벌찬이라고 재상 비슷한 벼슬이에요. 그 재상을 누구를 삼고 늘 그 재상을 찾아가서 정사의 요강을 물었다. 재상을 찾아. 그러니까 왕이 재상을 그렇게 이렇게 존중해서 하는 정치하는 모습을 다른 예도 많지만 일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 이상이 이제 신라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이제 고구려의 예를 이렇게 좀 보겠는데 혹시 김부식이라는 분이 편견을 가지고 우선 더 편견은 제가 신라의 이런 예만 뽑고 또 고구려의 앞으로의 예를 제가 편견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냐. 그거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진짜 편견 없이 보시면 분위기가 확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삼국사기 원초적으로 김부식 선생이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편견이라 해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막 거짓말이다, 없는 자료를 붙였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역사학자의 전문적인 영역이지 우리는 거기 굉장히 정사니까요. 역사책 중에서도 드물게 이제 정사로 인정하는 몇 권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전문적 역사학자가 아닌 우리들로서는 정사에 쓰인 사실은 일단은 뭐 있는 거라고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김부식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그거는 다시 상세하게는 좀 뒤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구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몽왕인데 왕은 시작 왕은 비류수 중에 체엽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비류국을 찾아가니 그 국왕 송량이 나와보고 과인이 바다 끝 궁벽한 데 머물러 일찍이 군자를 만나보지 못하다가 오늘 의회에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그래서 모처에 와서 도읍을 했다 하니까 송량이 땅이 작아 두 임금을 용납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부용이 될 수 있겠냐, 우리 속국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주몽왕이 분노해가지고 그와 시비를 하다가 활쏘기를 해서 송량이 졌죠. 주몽이 이제 활쏘기에 아주 뛰어나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2년 6월에 어떻게 됐어요? 곧 비류국왕 송량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함으로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6년 10월에 가면 어떤 예가 있냐.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을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10년 11월에 가면 왕이 부위엄을 시켜 부곡절을 쳐 멸하고 그 땅에 성읍을 두었다. 막 이어지죠. 이런 부분이. 정복전쟁 이렇게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막 이어집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신라 초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다릅니다. 굉장히. 그 두 번째 고구려의 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특이한데요. 좀 읽어보죠. 시작. 유리명왕 19년 8월에
교시가 놓여 달아나니 왕이 탕라와 사빌한 자로 뒤를 쫓게 하였는데 장옥 택중에 이르러 발견하고 칼로 그 돼지의 각근을 끊었다. 왕이 듣고 노하여 말하기를 제천할 희생을 어찌 함부로 상할 것이냐 하고 드디어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넣어 죽였다. 구덩이 속에 넣어 죽였다는 말이 신라에는 없어요. 구덩이 속에 넣어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죄목이 뭐였어요? 제사 지낼 돼지가 휙 실수로 달아났는데 돼지 잡으러 갔다가 돼지 근육을 끊었다고. 그게 죄가 돼가지고 어디 함부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거기 그걸 끊었냐 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그 다음에 자 다른 예입니다. 자 왕이 막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보, 여기도 정승 재상벼슬이에요. 협보가. 이 협보는요 선대 왕인 지금 2대 왕 유리왕 때예요. 유리명왕 때고 선대왕 주몽왕 때 같이 나라 세운 사람이에요. 협보가 아주 원로 대신이에요. 이 원로 대신이 간하기를 왕께서 새로 국도를 옮겨 자 백성이 안도치 못하니까 이거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데 사냥 전렵에 치빙하여 오래도록 안 돌아오니 자 개과 자신치 아니하면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산망하여 굉장히 왕의 업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어땠어요? 왕이 듣고 진노하여 협보의 벼슬을 파하고 대신 관과 장원 회계 보는 이런 사물을 보게 하였더니 협보가 분하여 남쪽으로 달아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세 번째 경우인데, 자, 그러면 27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27년 정월에 왕태자 해명이 고도 졸본에 있었는데 힘이 세고 무용을 좋아하는지라 황룡 국왕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 강궁을 증여하였다. 해명은 그 사자 앞에서 활을 당겨 꺾으며 말하기를 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굳세지 못하다고 하였다. 황룡왕이 듣고 부끄러이 여겼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황룡왕에게 말하기를 해명이 자식으로서 불효하니 청컨대 나를 위하여 죽여주시오 하였다. 3월에 자 계속해보죠. 황룡왕이 사람을 보내어 태자와 상견하기를 청하니 태자가 가려고 하였다. 가난한 자가 있어 태자에게 말하기를 지금 인국이 무고히 회견을 청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태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데 황룡왕이 나에게 어찌할까 보냐 하고 드디어 갔다. 황룡왕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꾀하다가 급기야 보고서는 감히 해를 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로써 보냈다. 그런데 28년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해명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거기 읽어볼까요?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을 편안히 하여 방업을 굳게 하려 하면을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힘센 것만 믿고 인국과 원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와 같을 수 있느냐 하고 이에 칼을 주어 자결케 하였다. 태자가 곧 자살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왕의 장자가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는 정당히 후사가 될 터인데 지금 사자의 1차 내도로 가벼이 자살하려 하니 그 전원이 혹 거짓이 아님을 어찌 알리요 하였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태자가 말하기를 저번에 황룡왕이 센 활을 보내주었을 때 나는 그가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까 염려하여 활을 꺾어 그에게 보답한 것인데 뜻밖의 부왕에게 꾸지람을 받아 지금 부왕이 나를 불효자라 하여 칼을 주어 자결케 하시니 어찌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있으랴 하고 이에 여진의 동원에 가서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려 거기 찔려 죽었다. 그때 나이 21세였다. 태자의 예로 동원에 장사하고 사당을 세워 그곳을 창원이라 이름하였다. 상당히 극적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하여튼 뭔가 다르죠. 네.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글쎄 적어도 보통법적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절대주의와 상당히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 통일이 고구려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신라에 의해서 됐죠. 그것은 정치 체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신라의 정치 체제적인 모습이 뿌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려태조의 아까 그런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통법적 뿌리가 있고 그 뿌리가 연면이 전해져서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신문에서 그렇게 쓰고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었고 이것이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